오늘 이혼 서류를 접수했네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참을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풀어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려 하지 않으며 모든 걸 어떻게든 제 탓으로 돌리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제 저는 날개를 달지 못해도 짐을 내려놓고 좀 가볍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너무 사무치는 것들, 평생 치유되지 못할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둘째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세 번째 유산을 했을 때 그 세 번의 유산 동안 제대로 된 몸조리는커녕 인스턴트 미역국 한 번 그 사람에게 얻어먹지 못했어요. 특히나 세 번째 아이는 변기에 쏟아진 모습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걸려온 그 사람 친구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둘째를 유산한 친구의 부인을 너무나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며 너무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주던 그 사람의 모습에 나는 대체 당신에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며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던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맏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했고 명절이면 함께 고생하는 게 싫어서 혼자 음식을 다 만들어 시댁에 가서 기분 좋게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 대신 음식 먹고 남는 시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러 가거나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 막내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 힘들게 시댁에 미리 오지 말고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는데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는 말에 막내 시동생의 카톡은 우린 아이가 어려서 못 가니 영화표로 주세요 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표까지 사서 보내냐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공평하게 회비내서 음식 차리고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럼 공평하게 음식도 똑같이 나눠서 할까라고 했더니 그건 당연히 네 몫인데 생색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밤새 음식 만들고 명절 근무까지 하는 저에게 눈곱만큼도 고맙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명절에 일하고 퇴근한 제가 먹을 음식은 하나도 안 남기고 자기들끼리 화목하게 다 먹었나 봅니다.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불안해하는 제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내게 일깨워 준 것 같아요. 코로나로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 저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자의가 아닌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와준 만큼 생활비를 덜 주는 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암 진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 번째 암 진단에 굳건히 지켜오던 제 마음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제게 남편이 했던 말, 나는 네가 돈 문제를 만들어서 널 위로해줄 마음이 안 생긴다 였습니다. 그 흔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남편에게 나라는 여자는 고작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만 주면서도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 늘 부족한 생활비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면서도 내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남편에게 불평을 하는 대신 공부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일을 저지른다라고 표현하더군요. 연봉 8천만 원을 넘게 받는 사람이 생활비 150만 원을 줬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관리비 30만 원에 핸드폰 요금, 차 기름값, 보험료 나가면 아이들 옷 한 번 못 사주는 돈.
제가 이래야 내 새끼 옷이라도 한번 사입히고 입에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로 일을 잠깐 쉬었을 땐 친구 결혼식도 돌잔치도 축의금이 아까워서 못 가게 했습니다. 생활비조차 현금이 아닌 카드로 주고 싸우고 난 뒤에는 늘 카드를 도난 분실 신고를 해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결혼 반지도 못 나눠 꼈지만 불만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도 없었고 나중에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집도 마련했고 먹고 살만해서 반지 하나 하고 싶다니까 아직은 사치라고 했던 남편이 막내 시동생 결혼 때 예물할 돈이 없으니 현금으로 써달라는 동생의 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예물비를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에겐 사치인 것이 누군가에겐 저렇게도 당연한 거구나 싶었죠. 저희 친정엄마와 밥을 먹게 되면 늘 가던 3,500원짜리 칼국수집. 우리 엄마도 맛을 알고 좋은 곳도 알고 자기 아버지와 동생들과 가던 그 비싼 뷔페도 갈 줄 아는데 우리 부모님과는 늘 차별을 뒀습니다.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중환자실에 계실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먼저 면회 가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한 번 간 그날은 좁다며 밖에 나와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더군요. 돌아가시고 병원비 정산할 때 형부나 제부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병원비 정산. 그것도 우리가 가장 어렵게 산다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우리가 내고 큰 돈은 형부와 제부가 다 정산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가족들끼리 매달 모으던 돈 3만 원을 2년 동안 안 냈던 사람. 자기네 집에 보내는 돈은 자동이체를 해두었더군요. 쓰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글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건 진심으로 사랑해서이고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다 커버린 제 아이가 그러네요. 엄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희생하고 아빠 감정 쓰레기통도 그만하고 다 이해하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돌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막상 마음을 다잡고 나니 어쩜 일이 별게 아닌 건지 이제 다시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면 이 정도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도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